자료 보이시나요? 네. 네. 그 전체적인 주제가 그린 뉴딜이지만은 최근 작년 말부터 이제 탄소 중립이 그린 뉴딜의 새로운 드라이버가 됨에 따라서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이라는 제목을 제 발표 자료로 잡았습니다. 제가 발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 20분 정도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길어도 예, 30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더 집중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개념은 어쨌든 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라지 스케일이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합의, 그러니까 뉴하고 딜이라는 측면에서 라지 스케일과 완전히 컴플리트리 뉴한 어떤 접근법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가장 모태가 되는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자체가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이제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요. 하나는 그 이제 구제, 릴리프, 리커버리, 리폼인데 특히 먼저 이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한 계층을 좀 구제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제 위기 이전으로 어떤 복귀하는 회복의 문제들. 그렇지만은 이런 위기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이제 개혁의 문제, 리폼까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그린 뉴딜이 정부 정책, 국정 과제가 로 대두를 했는데요. 특히 근데 이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논란과 오해가 조금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한 부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이미 그린 뉴딜에 대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하나의 한국형 뉴딜의 한 부분으로서 그린 뉴딜을 이제 접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이 그린 뉴딜이라 하면 탄소 중립과 연결이 되고요.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전환 전략으로 봤다 그러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린 뉴딜을 접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쓸 때 좀 좋은 데다 쓰자, 녹색에다 쓰자 이런 어떤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린 뉴딜 접하셨던 분들은 그린 뉴딜을 하면 그린 리커버리고 특히 환경과 에너지 부자에 대한 재정 투자가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그룹에 계셨던 분들은 민주당 선거 총선 공약으로 나왔던 그린 뉴딜이 이런 어떤 탄소 중립 목표라든지 제도 개혁까지 포함하는 이런 어떤 광범위한 어떤 그 패키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이후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하셨던 분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아웃풋은 결국 20년 7월에 작년 7월에 나온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이후 과정에서 이 상호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맞춰져 가는 측면이 있고요. 탄소 중립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민주당 그린 뉴딜, EU 그린 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요. 전부 다 이 부분들은 코로나19 이전에 나왔던 전략들이자 이야기들입니다. 담론들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전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그린 뉴딜, 그린 딜이라는 것들이 이제 제기가 국제사회에서 제기가 됐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 뭐 미국이나 EU에서도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또 그린 리커버리 측면에서 그린 딜을 확장하는 또는 심화시키는 어떤 작업들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그린 딜이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이전에 그린 뉴딜을 접하셨던 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그래서 EU 그린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우선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2050년 목표로 하고 있고 단순히 2050년뿐만이 아니라 2030년 일단 어느 정도는 바인딩하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 목표도 원래는 이제 EU의 목표가
잘 아시다시피 1990년 대비해서 40% 감축이었는데 이거를 55% 최초에는 50에서 50% 했다가 지금 이제 55% 확정해서 55%로 55% 감축하는 걸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듯이 탄소 국경세, 여기는 이제 정확히는 탄소 국경세라기보다는 탄소 국경 조치고요. 그 메커니즘이고, 이 메커니즘은 아마도 EU 같은 경우는 그 EU가 그 카본 프라이싱 제도로 ETS 배출권 거래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확장판으로 아마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조치를 취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총선에 그 한국의 민주당도 그린 뉴딜 공약을 했고요.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 차이점은 미국의 이제 민주당 또는 EU의 그린딜에서는 그 그린딜이 단순하게 물론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아서 그 제시가 됐지만은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 환경 모든 범위를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 분야라든지 자연 생태계라든지 자원순환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음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나왔던 민주당 총선 공약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조금 확장판으로 대기 오염까지만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판 뉴딜이 5월 초에 작년 5월 초에 이야기 나왔는데, 처음에는 디지털 뉴딜만 얘기가 나왔었죠.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왔다가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 하면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대부분 이제 환경운동가라든지 일부 이제 국회의원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 뉴딜 하는데 왜 그린이 빠지고 이상한 디지털 뉴딜만 들어가냐, 디지털 뉴딜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냐, 기후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어떤 논의 과정 중에서 결국은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이제 두 가지 구성 부분의 하나, 뭐 크게는 세 가지 구성 부분의 하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6월 1일자 이게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기재부가 그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좀 들어가고 예산 사업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완성된 게 이제 7월 중에 이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7월 14일 날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한국판 뉴딜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그다음에 선도국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아젠다, 그다음에 그 주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그린 선도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물론 이제 이때도 이제 논의가 많았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연도를 명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라든가 산업관계 부처에서는 2050년을 못 받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2050년 목표가 연도가 이제 명시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7월 달까지만 해도 2050년 탄소 중립은 정부에서는 전혀 컨센서스가 아니었고요. 논의도 사실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는 것. 다만 이렇게 탄소 중립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여기에까지만 조금 합의됐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가면서 생태계 문제가 조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R&D라든가 금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그렇지만은 녹색 경기 부양책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은 예산 투자 사업이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는 당연하기도 하고요. 필요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기후위기 대응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정이, 과정 중에서는 예산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 개혁들, 제도 혁신의 문제는 조금 그 조금 약간 약한 그 액센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논의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논의가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 10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좀 진행이 돼서 이 논의들은 결국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들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때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를 하면서 물론 2019년에 제시한 공약도 있지만은 2020년에 6월 달, 7월 달에 탄소 기후 변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를 하면서 2050년 이전에 탄소 순배출 제로를 넷 제로를 하겠다. 그다음에 2035년에 발전 부분 배출 제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행을 했지만은 첫날 파리 협약을 재가입하겠다. 그리고 205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공약에서도 여기는 탄소 국경세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탄소세를 확장을 할지 그 관세 형태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무역 정책과 기후 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그, 그 탄소 중립이 새로운 어떤 논의의 모멘텀이 되기 시작했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9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 이전에 자기들의 배출 정점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IPCC에서 2018년에 1.5도씨 보고서를 내면서 1.5도씨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 즈음에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탄소 중립이라 함은 글로벌한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기에서 20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 그러면은 글로벌하게는 탄소 중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도국들은 여전히 개발 수요라든지 또는 그동안 누적 배출에 대한 책임으로 봤을 때는 개도국들은 여전히 조금 플러스 탄소 배출을 한다고 치면은 결국은 선진국에서는 2040년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204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60년 탄소 중립이라 하면 중국이 선진국들의 2050년 탄소 중립보다는 훨씬 강력한 목표라고 국제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직접적으로 10월 26일 날 일본 스가 총리가 뭐 총리 취임하고 나서 처음 의회 연설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틀 뒤에 결국 원래는 이제 우리 김상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12월 달에 탄소 중립 선언하기로 하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가 2050년 당겨서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그 뒤에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도 너무나 신기한 게요. 산업계의 반발도 별로 없고 야당의 반발도 별로 없고 정부 부처 내 반발도 별로 없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른 뭐 산업부, 기재부 굉장히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반대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대통령이 선언하고 나서 국제적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분위기가 변함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무역 장벽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탈탄소화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28일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버넌스 스트럭처를 만들겠다. 에너지 전단 차관을 만들어서 에너지 전환을 강화하겠다. 기금을 만들겠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리고 세금과 부담금 제도를 중장기 개편하겠다. 물론 이제 이 세금과 부담금 제도의 중장기 개편은 기재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세제 관련 중장기 계획에는 항상 환경세제가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갖고 환경 카본 프라이싱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더 강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2030년의 감축 목표도 임기 내에 단순히 2050년, 30년 뒤의 문제만을 지금 건드리는 게 아니라 2030년의 감축 목표도 상향을 하는 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 전략이 12월 7일 날 발표되는 게 결국은 거버넌스 스트럭처로서는 탄소 중립 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술 작업반을 통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먼저 하게 되고 하반기에 결국은 분야별로 추진 전략을 이제 수립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분야별 전환 부분, 뭐 산업 부분, 수송 부분에 이런 2050년 넷제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 함은 결국은 정책 수단하고 기술적인 기술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시간적인 타임 테이블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이제 NDC 상향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이라든지 법정 계획을 정비하는 작업들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나리오 작업은 결국은 6월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이제 마련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러면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배출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7년, 2018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고 2019년에는 줄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약 7억 1천만 톤을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순배출 에너지 부분에서 6억 톤 이상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하면 뭐 이제 미래 가능한 행위라든지 이벤트를 이제 기술한 것들인데 탄소 중립 시나리오 하면은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한 기술적인 정책 수단을 이제 포함한 것들이 결국 시나리오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성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배출원을 상쇄하느냐, 부문을 상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체성은 달라질 거고요. 이것들을 시간 흐름을 포함한 이게 이제 패스웨이, 경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같은 것들은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가능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이후에서 여러 가지 2050년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들인데 이제 파란색들이 탄소 중립을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들을 조금 표시를 한 것들입니다. 뭐 아까 이제 시나리오가 분별, 연료별 이제 배출량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2050년 에너지 이용을 이렇게 했을 때 배출량이 이 정도 되고 뭐 흡수원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탄소가 특히 에너지 연소 부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에너지 이용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게 모든 탄소 중립 시나리오 또는 탄소 중립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은 무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근데 그 무탄소 에너지원 중에서 결국 이제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근데 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의 전기화 및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생산이 결국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강 석유화학이라든지 여기서는 에너지가 퓨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원료로 사용되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또는 시멘트처럼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배출된다는 경우에서는 결국 원료를 대체한다든지 또는 마이너스 배출을 한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는 행위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소고기에서 나오는 소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탄이라든지 따라서 식습관 변화라든지 또 순환 경제 이 순환 경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여기 많이 이제 고탄소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여기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 세 부분이 전환 부분이 한 35%에서 38% 정도를 차지하고 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가 3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다른 형태로 탄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줄여주는 순환 경제적인 접근이 최근에서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식도는 일단 수요를 먼저 줄여주고 줄여둔 수요는 믹스를 전환시켜 가지고 무탄소 에너지를 해주고 배출되는 일부 나오는 것들은 결국 흡수원이라든가 마이너스 배출원을 통해서 없애주는 이런 게 이제 탄소를 배출을 0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약간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끝내면은요. 이제 준비를 체계화하는 작업들, 아까 이제 시나리오 개발이라든 탄소 중립 전략들, 상향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그 계획 나온 대로 조금 준비를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뉴딜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중요한 요소들이, 기존에 그린 리커버리 녹색 경기 회복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돈을 풀어야 되지만은 이게 30년 동안 우리 사회 구조하고 경제 구조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서는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정부 재정은 한계가 있고 결국 재정 적자를 우리가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민간이 투자를 하도록 제도를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은 결국 규제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발전 산업들, 예를 들어 지원도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석탄 발전을 퇴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카본 프라이싱을 반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건물하고 수성도 지금 기존에 이제 그린 뉴딜 계획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이라든지 전기차 보조금을 위주로 돈을 주는 거 위주로 이제 예산을 투자하는 거 위주로 갔다 그러면 앞으로는 효율 규제라든지 배출 규제 같은 것들을 강화시킴으로써 민간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도록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탄소 산업 또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에 대한 탈탄소화 지원들이 이것들은 이 산업들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용과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탈탄소화가 결국은 국제 연구 협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 2050년 탄소 중립에를 찬성하느냐 물어보면 국민들이 80, 90%가 전부 다 찬성을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까지 같이 조금 말씀드리면서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동의 및 수용성 강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에 따라서 결국 뭐 전부 다 위너만 있는 게 아니라 루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루저들이 결국 전환 과정에서 뒤에 남겨지지 않고 같이 전환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 정의로운 전환, 공정전환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준비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하기보다는 우리 최동수 박사님의 발제를 듣고 두 주제를 묶어서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최동수 박사님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최동수 박사님. 네,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예. 정 박사님 오늘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정 박사님이 순서를 좀 바꿀까요? 그랬었는데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창훈 박사님이 그 한국 그린뉴딜 전반적인 걸 다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조금 강론이나 저는 사실 오늘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해서 약간 좀 삐딱한 시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면 순서가 너무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LID라고 해서 LID에 좀 생소한 용어, 그러니까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식생과 빗물을 이용한 친환경 도시의 친환경 빗물관리 기법, 아마 친환경 빗물관리 기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이제 한국판 그린뉴딜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사실 보면서 환경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좀 재탕 3탕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했고, 그때 이제 화두에 던졌던 게 그러니까 그린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나 경제적인, 그러니까 생계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급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뉴딜이 붙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린이 있는지 뉴딜이 있는지 한국판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늘 우리 세션의 주제가 된 지역형에서 지역은 과연 이 판에 끼어들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린뉴딜의 큰 그림에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될 텐데요. 과연 지자체는 들어갈 틈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했던 고민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같이 좀 날카로운 비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무엇이 담겨 있나는 방금 전에 이창훈 박사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 뒤에 이어지는 이제 그린 뉴딜이 과연 그린이고 뉴딜인가 여기에 좀 의문을 던져봤고요. 기후변화는 분명히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대명제고 큰 조류인데요. 여기에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후변화는 피상적이고요.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도시에서 여름에 폭염으로 홍수로 겨울에 미세먼지로 이렇게 시달릴 때 가끔 도시 환경 이슈를 느끼거든요. 근데 온실가스 감축은 먼 얘기고 당장 내가 더운 거 미세먼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는 그걸 이름을 도시 환경 이슈라고 붙였는데 정부가 던진 이 그린 뉴딜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한번 해봤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대안은 친환경 빗물관리 기법인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가 있죠. 그린 뉴딜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환경 빗물관리가 왜 갑자기 끼어드는 요즘 시쳇말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것처럼 갑자기 이제 LID 기법을 툭 하고 한번 던져봤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에 있었던 거고요. 여기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이창훈 박사님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시설의 인프라에 대한 녹색입니다. 학교, 공공건물 여기에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들, 물 깨끗하게 공급하는 거.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하는 것,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린 모빌리티. 세 번째는 이제 그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뒤에 넘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공공 노후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단열 성능이 뛰어난 건축 자재를 쓰고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스마트해서 IT나 뭐 와이파이 모든 학교 와이파이 존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소차, 전기차고 세 번째 녹색 산업 성장을 위한 창업센터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과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이 있는지 지역은 뭐 작년 7월 발표할 때 지역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린이 있는지 뉴딜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약간 욕심을 낸다 그러면 우리 이번 세션의 주제가 됐던 과연 지역은 들어갈 틈이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의 녹색은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여기 쭉 써놓은 것처럼 단열재를 보강을 하고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과연 일반 국민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이 들어갈 자리라고 하면 국민이 정말 그린이라고 느끼고 뉴딜, 내가 일자리 당장 시급한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국민적 큰 합의가 과연 있었는지 살짝 의문이 가고 그 이후 학교, 스마트 그린 도시 25개는 작년에 이제 환경부에 선정을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에서 솔루션 제공하고 녹색 공간 만들어주고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서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에너지 쪽은 그린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테마죠.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수소차나 전기차 중심으로 한 그린 모빌리티 확대하겠다. 이게 두 번째였었습니다. 녹색 산업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 좀 스마트 생태 공장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환경을 테마로 하는 그린 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 단지를 만들고 녹색 금융에 대한 것도 만들겠다고 했고 최근에 아마 환경부에서 따로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환경부에서 그린 뉴딜을 직접 맡고 계시는 김상훈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같이 좀 공감을 하시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1930년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뉴딜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할 때 여기에 보면 그때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그 큰 도전이 있어서, 큰 위기가 있어서 사회 경제적 그 위기를 해결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 그래서 뉴딜, 어떻게 보면 빅딜이죠. 그 딜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빅딜의 내용을 보면 1차 뉴딜에는 일자리 안정책, 긴급 일자리 안정책이나 긴급 안정책, 이게 후보 때문에 만들어졌었죠. 그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그 당장 먹고 살게 막막해진 실업자들에 대해서 일자리나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걸 사회 인프라로 이제 끌어간 것이죠. 그래서 작년 7월에 발표할 때 미국에는 후보댐을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데이터댐을 만들겠다고 그랬었는데 후보댐은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게 인프라가 돼서 그 주변에 뭐 라스베가스도 많은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딜하고 대한민국의 딜을 보면 미국의 뉴딜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어떤 수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일자리에 대한 안정책이나 이걸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과연 그린 뉴딜은 지금 당장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데이터 댐이 만들어졌을 때 또는 그린 뉴딜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이 그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당장 생계를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일자리 안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갸웃합니다. 왜냐 앞에 보셨던 대부분의 테마들이 수소차,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건축자재거든요. 단열성이 높은 건축자재, 이런 것들 또는 수소차, 전기차, 이거에 관한 일반 국민들이 실업자가 된 당장의 생계를 잃은 실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거는 마스크만 잘 쓰면, 손만 잘 수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파고가 이 코로나 파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겪고 있는 경제 정책, 그 뒤에 기후 변화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대공황 때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 번째 파고에 대해서 그 뉴딜을 만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고민은 이 다음에 기후 변화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뉴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1930년대 뉴딜, 미국의 뉴딜이 한 여기쯤 두 번째 파고에 있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파고의 방점은 아마 이 초록색에 좀 더 가까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쯤에 방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과연 국민들은 어디에서 이 그린 뉴딜의 그린을 맛보고 뉴딜을 내가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린은 사실 전 정부에서도 그린이 있었고 모든 정부에서 그린을 표방하지만 어떤 때는 똑같은 그린인데 그게 적폐가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린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린을 표방했지만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를 저감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나의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것이냐 또는 내 실업이나 경기 침체에 대해 수긍을 할 것이냐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넘어와서 이제 저는 그럼 앞에서 다뤘던 이것들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린으로 넘어와 보면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이슈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도시 사막화라고 해서 녹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오염 능력이 부족해지고 동물 서식 공간이 줄어들고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지죠. 그게 결국은 폭염과 열대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점점 난방을 위해서나 냉방을 위해서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고 물을 가두어두지를 못하니까 도시홍수나 미세먼지까지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린 뉴딜은 그린은 과연 그걸로 폭염이나 열대야를 줄일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도시홍수, 도시사막화, 얘를 앞에서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 수소전기차 또는 건축물 단열재로 여기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에서의 환경 이슈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썩 해결할 수 있다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름엔 넘쳐서 고민, 비가 오지 않으면 모자라서 고민이고요. 미세먼지, 폭염, 열대야. 우리가 여름이면 겪고 겨울이면 겪는 늘 환경적인 이슈입니다. 여기 환경에 대한 해법이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먼저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도시에 점점 사막화되는 과정입니다. 환경부 자료를 근거했고요. 서울 중심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고요. 빨간색이 많으면 도시가 점점 도시화가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빨간색이 많아지죠. 도시에서 녹색은 줄어들고 불투성인 빨간색은 점점 늘어납니다. 도시는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점점점 더워지죠. 우리는 도시가 더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도시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특히 여름에 더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게 도시의 평균 기온입니다. 조금씩 높아집니다. 1907년부터 한 100년 정도, 110년 정도 되죠. 그 데이터를 제가 기상청에 받아서 플러팅을 해본 것인데요.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한여름의 최고 기온입니다. 최고 기온은 별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겨울의 최저 기온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여름은 크게 더워지지 않는데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난방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왜 여름에 더 더워졌다고 생각할까?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더운 여름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봤더니 폭염일수하고 폭염일수는 2073년도부터 폭염 예보를 시작했었는데요. 점점 증가합니다. 열대야는 더 급한 기울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굉장히 더 더워지는 폭염이 많아지고 밤에 뜨거우니까 우리는 점점 덥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시가 이제 완충을 할 수 있는 녹지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녹지가 없고 아스팔트가 불투수면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점점 증가하는 이걸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강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최근에 비가 예전보다 강하게 온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강하게 옵니다. 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건 요건 강우를 한번 분석해 본 것인데요. 위에 주황색은 30mm 이상,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이러는 비. 밑에 파란색은 80mm 이상,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가운데 빨간색은 엄청나게 오는 비, 100mm 이상을 제가 플러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30mm 이상, 비가 제법 오는 데의 강우 빈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한 40년 동안 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파란색, 80mm 이상, 상당히 많이 오는 비, 얘는 그저 그만합니다. 그런데 100mm 이상 엄청나게 오는 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강우는 횟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전체 강우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도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70년대 만든 도시들은 그때 만들었던 홍수 통제 능력이나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지금에 내리는 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우수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도 대안이 되지 않죠. 왼쪽에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도시가 성장해 오면서 점점 증가해 온 겁니다. 도시 온도 높아져 왔고 오염 점점 커져 왔고, 오른쪽은 녹지나 도시가 머금는 물의 양입니다.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연장선상으로 보면 당연히 위로 더 올라가겠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아래로 왼쪽으로 증가해 왔던 건 아래로 끌어내리고 오른쪽에 내려왔던 건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정부가 제시한 그린 뉴딜 정책, 수소차,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단열재,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겪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에서의 환경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쉽게 그렇다고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여기 LID 기법을 그 대안으로 들고 왔던 겁니다. 친환경 빗물관리 기법. 친환경 빗물관리 기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빗물은 비가 오면 다 쓸어보냅니다. 땅속으로 침투시키거나 모아두지 않고 다 쓸어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속 배제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걸 거꾸로 가자는 겁니다. 빗물을 좀 모아두고 침투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약간의 식생도 좀 조성을 하고, 건물로 보면, 먼저 건축물로 보면 이렇게 빗물 정원이라고 해서 오목한 정원을 만들어서 빗물을 좀 모아두고요. 투스블록 많이 보시는 거고요. 옥상 녹화, 빗물을 모아서 쓰고,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고요. 주차장으로 가면 우리는 전부 아스팔트 포장된 주차장만 보지만 중간중간 자갈을 좀 둬서 빗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갈을 두는 방법도 가능하고 식생을 두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또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일부는 투스블럭, 일부는 식생블럭을 둬서 증발산에 의한 효과도 좀 기대하고 빗물 침투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도로 옆에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는 가로수나 또는 식생을 이용해서 짜투리 땅을 조금씩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빗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내지 않고 조금 머금어 뒀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그 증발산으로 도시의 온도를 좀 낮추고 도시를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 도시에서 생기는 먼지의 양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세부적인 기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위해서 노후된 건축물 리모델링을 할 때 단열 성능이 높은 건축 자재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충분한 시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단열 성능이 좋은 건축 자재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이미 민간 기업에서 다 만듭니다. 시장성만 좋다고 하면 그 민간에서 알아서 단열성 높은 그리고 가벼운 친환경적인 소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과연 정부가 그걸 재정 지원을 하면서 정부의 뉴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저는 오히려 요거는 그 언뜻 보면 이제 벽면 녹화 같지만 이름은 녹색 커튼인데요. 벽면 녹화는 벽면에 식생을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식생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외벽을 훼손하고요. 그리고 식생이 있을 때는 이쁘지만 식생이 없어지고 나면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요거는 밑에 화분을 두는 겁니다. 그 덩굴 식물을 심어서 타고 올라가게 하는 거고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됩니다. 그 창문을 커튼처럼 가려주는 거죠. 이걸 봤더니 그러니까 커튼으로 가려진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화상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햇볕을 직접 받는 데는 한 50도 정도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그늘 쪽에 있는 거는 35도밖에 안 됩니다. 1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덩굴 식물 하나 심었을 뿐인데 여기 한 3층 높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심었다가 겨울이 되면 식생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고사하고 나면 밑에 화분을 다 치웁니다. 끈 형태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라서 노끈만 제거하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화분들은 치우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청보리를 심습니다. 청보리를 심어서 겨울에도 초록을 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지붕에는 옥상 녹화라는 거죠. 옥상 녹화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건데 건축물의 옥상은 굉장히 뜨겁죠. 축적도 많고. 그래서 옥상층에 있는 집에서는 여름에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옥상에 이렇게 그린을 설치하면서 단열 성능도 기대할 수 있고 뭐 텃밭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굳이 비싼 건축자재, 단열재를 쓰고 건축자재를 단열재 10cm짜리 넣을 걸 20cm짜리를 넣을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뒤로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또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모아뒀다가 마당이나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뿌려주면 온도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또는 공간이 거의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해서 파이프에 화분을 심어서 경관적인 측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아래쪽은 이제 전주의 인후반촌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여기 지역에 이렇게 시골 동네 가면 쓰레기들이 막 모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항상 그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CCTV 촬영 이러면 꼭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계도를 해도 안 되다가 여기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쓰레기를 안 버려요. 이렇게 마치 넛지처럼 하는 것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투수성 포장은 우리가 보도에서 많이 보는데 차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부 분들은 이제 차도에 설치하면 깨지지 않을까 또는 집안이 침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술력이 발달돼서 지금은 그 정도의 이제 어려움은 어지간히 해결이 됐고요. 실제로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는 이렇게 투수 블럭을 설치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 광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투수 블럭을 도로에 설치한 얘들은 투수 블럭이 아니죠. 이건 차도 블럭이죠. 두 개는 차도에 설치하는 블럭하고 인도에 설치하는 블럭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도에 설치할 수 있는 블럭을 설치하면 차도에서도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빗물도 모아놨고 또는 차도도 예를 들면 투수 블럭이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름에 열 축척이 가장 많은 공간이 도로거든요. 보통 도시 지역의 한 10% 내외가 도로 면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아뒀던 빗물을 여름에 뿌리는 겁니다. 이건 수원시에서 했던 거고요. 이와 비슷한
적용 사례는 서울시도 여름에 하고 있고, 대구, 포항 이런 지자체들이 여름에 더울 때 도로놈에 물을 뿌려주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물을 뿌려주면 과연 어느 정도의 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팔트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뭐까지 접근을 해봤는가 하면, 여기는 까만 데는 아스팔트고요. 그 옆에 있는 데는 투수블럭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의 그 연구원에 투수블럭이 설치된 주차장도 있고 투수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아스팔트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스팔트보다는 투수블럭이 함습이나 함습능이 있어서 온도에 대한 저감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지속 시간도 더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뿌려봤더니 설치 직전에는 한 45도,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던 빨간색이 지날수록 온도가 높고 초록색이 짙을수록 온도가 낮은 거죠. 그랬더니 빗물을 뿌려주고 났더니 바로 45도가 한 30도 정도로 온도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살수라고 썼던 여기가 파란색이고요. 5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주는 즉시 오후 2시쯤이었고요.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실험한 것인데 이 날짜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54일 동안 장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2달에서 6일이 빠지니까 여름 가장 혹서기 기간 내내 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겨우 7월 말쯤에 하루 날을 찾아서 한번 실험을 했던 것이고요. 그랬더니 물 뿌리는 즉시 한 15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이제 고만고만하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3시, 4시쯤이 되니까 3시 한 반쯤 되니까 다시 온도가 아스팔트가 마르면서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4시가 넘어가면 해가 기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스팔트 온도가 더 이상 40도를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 데이터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우리 아파트 단지 내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엔가 빗물이든 빗물을 모았다가 물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뿌려줘도 아스팔트 온도를 최소한 10도 이상 유지시킬 수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이 투수블럭인데요. 투수블럭에서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온도 저감 효과가 훨씬 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시간대로 보시면 이렇게 물을 뿌려준 즉시부터 2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쭉 측정한 것인데요. 진행 방향은 이렇게 한 줄 갔다가 또 한 줄 갔다가 또 한 줄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온도는 올라가지만 빨간색이 짙은 마지막 여기에 빨간색이 짙은 여기는 아스팔트고 그렇지 않은 투수블럭은 온도 상승이 비교적 완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관적인 측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경관이 훨씬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제가 근무하는 대전의 연구원에 직접 시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로 봤더니 유출량도 10 내지 20%,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한 10%, 10 내지 20% 정도가 온도가 낮아졌고요. 비가 왔을 때 유출량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오른쪽 아래는 이 온도도 한여름 혹서기 때 1.4도 정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공터에 이렇게 텃밭을 만든다고 하면 이건 제가 서울 강북구 번동 3단지 LH 임대단지 내에 텃밭을 만든 것인데요. 그냥 텃밭을 만들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관수 물이죠. 물은 이제 빗물을 모아서 쓰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왼쪽에 있던 이 텃밭이 이쁜 공터가 이쁜 텃밭으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고 주민이 같이 나와서 이제 커뮤니티도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셨던 이게 그 그림인데요. 제가 던졌던 한국의 그린 뉴딜이 과연 그린하고 그린하면서 뉴딜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있는 그림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파고, 그 코비드에 대한 파고, 경제 침체에 대한 파고, 더 큰 기후 변화에 대한 파고, 다 넘어야 될 파고인데요. 지금 당장 국민들은 세 번째 오는 온실과 기후 변화에 대한 파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뉴딜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 제가 도시에서 겪는 올여름에 또 겪을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수소차, 전기차가 어떻게 폭염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을 해줍니까? 10년, 20년, 30년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지역으로 가거나 지역이 끼어들 자리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환경부에서 그린이들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기조는 분명히 유지를 하되 거기에 강론적으로 조금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 또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이 조금은 들어줘야 이 정책이 본 궤도로 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전 정부에 굉장히 그린이 들어갔던 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부 그린이라고 그랬고 그게 친환경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로 적폐로 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것도 지금 정권에서는 정말 그린으로 보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 그린이 또 어떤 적폐가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국민이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4대강 사업을 정말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로 적폐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틀은 공감을 하지만 강론에 있어서 조금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의문문으로 던졌었는데요. 한국판 그린 뉴딜에 과연 친환경 빗물관리기법, LID 기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했지만 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작은 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조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5분의 토론자분을 모셨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유 박사님 먼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창원 박사님 발표에서 수요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구조,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위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배출 구조를 보면 에너지 소비가 한 70%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럼 에너지 소비를 절대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절대량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수요를 낮추는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게 저는 우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소 중립을 고민해서 이렇게 정부 자료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과연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얼마큼 하셨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고민이 됐었다고 하면 제일 확실한 시그널인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될 텐데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가격의 변화를 주면 수요가 당연히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이거는 과연 왜 그린 뉴딜이라고 이렇게 표방은 하지만 실제로 그냥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고 실제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그 결과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이런 정책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 정부가 탄소 중립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얼만큼 들 거고 그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탄소 중립이라고 할 때 이 탄소가 과연 그냥 카본,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걸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카본 다이옥사이드이고 온리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얘기하는 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다음 메탄, 아산화질소 세 가지가 이제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데요. 그러면 좀 다소 황당하고 무식한 얘기인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식생을 먹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불을 자연 상태인 목번개에서 얻는다고 가정합시다. 아니면 초번개에서 얻든가. 그럼 목번개 또는 초번개가 연소되면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내추럴 사이클상의 카본이니까 걔는 카운트할 이유는 전혀 없죠. 모였던 게 다시 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N2하고 CH4는 배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진정한 탄소 중립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탄소 중립을 숫자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가가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건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지만 그 탄소 중립의 지향점 뭐가 돼야 되냐면 국민이 잘 살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것이 돼야지 그냥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약속하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래서 누군가 책임도 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표기는 굉장히 조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 마이너스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발표하시는 분들, 이창원 박사님 발표에서도 좀 그런 부분 느꼈지만 미사여구를 가지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거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춰줘야 되고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탄소 중립의 방향성 내지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만 잔뜩 써 있습니다. 무슨 철강이나 뭐 화학 쪽에 원료 부분을 뭐 순환 경제 뭐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발표들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문건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그쪽 업종에서의 원료 자체를 카본 프리하게 바꾸려면 제가 볼 때 철강 쪽은 뭔가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만 화학 쪽에서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대체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저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금 컴퓨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안에 화학 제품이 얼마큼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금 납사에서 기반한 브라브라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없다고 하면 이 컴퓨터가 만들어질까요? 자동차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전혀 생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물성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개발이 지금껏 우리가 인류가 지구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개발이 안 됐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이게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빨리 발전하지도 않고 그만큼 여태까지 못했던 거를 30년에 누군가가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아인슈타인 100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를 기술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것을 이렇게 문구장으로 해석하는 것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대한 것은 5분 토론이 끝나고 뭉쳐서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교에서 계시는 분인데요. 한반대학의 주진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의견을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앞에 이렇게 발표하신 두 분의 연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저는 그냥 이제 학회 자체가 지역 개발 학회니까 과연 그럼 그린 뉴딜이 한국형 그린 뉴딜이 지역에서 성공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거주민들 또 지역 경제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MB 정부 때는 녹색 성장 대응형하고 과제를 써내요. 그리고 전 정부 때는 창조 경제 맞춤형 블라블라블라 해서 제안서를 쓰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대응형하고 또 제안서를 써야 될 판입니다. 사실은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맥상통한 얘기이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냥 말장난 아니냐,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자할 때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 그린 뉴딜 사업이 우리 뭐 데이터니 네트워크니 뭐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사업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탄소 중립 그린 뉴딜하고 이거를 융합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자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거나 또 연구하는 상황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는 많이 못 느낄 것 같아요.
되려 제가 더 걱정했던 거는 과연 이런 그 한국판 그린 뉴딜이 지역과 함께 가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 또 그리고 그 인프라와 함께 그 지역의 자본들, 그 지역의 인력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그 그린 뉴딜을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결국에는 이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국가 균형 발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다 수요조사를 받으셨겠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신재생 에너지 할 거야, 나는 수소차 할 거야, 나는 뭐 스마트 워터 할 거야, 스마트 시티 할 거야. 다 말은 괜찮죠. 말은 괜찮은데 저희가 이번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거는 그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을 모집할 때 올해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하고 큰 걱정을 안 하고 고등학교를 가가호 방문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망한다고 대학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 진짜 체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정시에 그 전화를 돌리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고등학교의 진학 담당 선생님들한테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벌써 도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역 경제가 결국에는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자본과 인력이 다 수도권 중심으로 가 있는데 저는 이 뉴딜이 중요한데 이 뉴딜이 수도권 중심의 뉴딜이 또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리면 대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들을 했더라고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시티, 그린 스쿨.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민간 자본과 그리고 또 지역의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역의 민간 자본을 그렇게 매칭할 곳은 공기업을 빼고는 없습니다. 저희도 국가 R&D를 할 때 그 R&D에서 우리 그 R&D를 기술 개발 비용을 이제 국가에 내는 돈을 충당할 만한 기업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다 수도권의 업체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기업들에게 수혜가 갈지 그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되려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하고 아마 협업을 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과연 그 지역이 그 녹색 산업을 부흥시킬 뭐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당장 뭐 하나 만들려면 다 수도권에 가서 뭐 장치를 만들어요.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은 이미 이제 제조업 기반이라던가 사업 기반이 이미 이제 상당히 소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과연 R&D의 역량, 사업화의 역량, 지역의 인프라, 지역의 인재들이 모일 수 있게끔 획기적인 이런 그 소상공인 지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또는 뭐 스타트업 지원, 뭐 벤처 지원, 아니면 지역 기업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없이는 지역 경제가 이 그린 뉴딜에 합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번 학생들의 지원을 보면서 크게 느꼈고요. 또 이렇게 R&D를 하면서 느낀 저의 소회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꼭 이렇게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그 지역 기업에 대한 또는 지역의 이런 그 인재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규제에 대한 철폐 그리고 더 큰 거는 결국에는 그 지자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뭐 민간 자본과 공공기관과 대학들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지역 특성 업체들과 함께 이렇게 시너지 효과나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게끔 이런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이런 지원책을 장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지역, 충청권 지역에서 대기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업체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주식회사 나인에프의 홍 대표님, 좋은 예, 말씀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제해 주신 분들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기업이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 기업들이 앞으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뭐였을까? 저는 그린 뉴딜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중소기업이 껴들어갈 자리는 어디일까? 저는 거의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자리는 지금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대기오염 관련한 모델링이라든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 디지털 쪽을 하지만은 이 디지털 사업조차도 저희 지역에서의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린 뉴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지역에 계신 대학 교수님들조차도 R&D를 하려고 하면은 다들 서울의 업체들을 찾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찾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인력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대기 모델 전공하고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을 3년 동안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준다고 해도 더 준다고 해도 작은 중소기업으로는 안 온다. 나는 다 저 대기업 쪽으로 가겠다. 수도권 기업으로 가겠다. 공무원으로 가겠다.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야지,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갖춰져야지 같이 그리는 일하고 같이 포용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텐데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되게 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 지역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이 그린 뉴딜 정책이 같이 진행됐으면 이 지역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같이 지역과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수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그 LID 기법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법을 보면서 제가 미기상 모델을 하는데 그 불특수성에 대한 거 녹화하고 옥상 녹화하고 하게 되면은 이 폭염 시에 전체적으로 그 도시 조성에 따른 전체적인 폭염의 온도를 약 1도씨 정도 낮춰주게 됩니다. 모델을 해보면은. 그리고 열대야에서도 한 그 정도의 그 온도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또 습도는 반대로 습도는 좀 더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LID 기법이 같이 적용이 됐으면 이 도시들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이 녹지가 많아지게 되면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이제 저감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 LID 기법에 한번 적용이 되면은 수질과 이 생태계 쪽, 이 기후 쪽 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린 뉴딜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전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는 쪽에서 좀 이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요, 지역연구소에서 계시는 분인데요. 여형범 박사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여 박사님. 소문을 네, 들리시나요? 예. 네, 그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지금 토론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다 공감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도 다 말씀하셔가지고 뭐 어떤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 세션 제목이 지역형 그린 뉴딜의 집중과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지역별로 그린 뉴딜을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주진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뭐 지역별로 다 여건이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좀 한국판 뉴딜 혹은 뭐 지금 그린 뉴딜 어떤 추진을 보면서 뭔가 중간에 좀 많이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 문제를 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본 원칙이나 방향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뭐지?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전략과 사업들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뭘 우선해야 되지? 우선 사업을 도출하고 그럼 어떻게 추진하지? 어떻게 모니터링하지? 이런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지금 뭐 우리 한국판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설계할 때는 근데 앞에 과정이 좀 많이 생략이 된 거죠.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일단 큰 문제의식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전략과 사업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전략과 사업을 수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앞에 했던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목표를 좀 구체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그린 뉴딜 사업을 뭘 우선하지라고 할 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들에 맞추는 형태로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는 뭐고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 지향이나 뭐 기본 원칙을 가져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그린 뉴딜이든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는 무엇을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체계적으로 뭔가 지역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앞부분이 이제 모호하다라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뭐 국가 단위에서든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반드시 강조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 이제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오늘 자리를 하기 전에 이창훈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발표 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인식의 차이가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초반에 있었는데 지금은 좁혀졌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발표하실 때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오늘 또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인식의 차이를 어느 부분에서 좁혀가야 되는 건지 가령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 여기에 대한 합의를 하면 이제 그 인식이 좁혀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의 여건 아니면 지역 뭐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 하고 또 연계가 잘 돼야지만 인식이 좁혀지는 건지 뭐 이런 인식을 좁혀야 하는 그런 지점들 이 지점들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식이 여전히 이제 좀 많이 격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좁혀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 사업을 지역에서 어디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뭐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지역의 그린 뉴딜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뭐 최동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에너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원순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이제 기후의 영향에 대해서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뭐 물순환이나 방금 빗물관리, 메라이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점은 지금은 굉장히 사업별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뭐 지자체가 그 사업별로 골라서 혹은 공모해서 당선돼서 공모가 채택이 돼서 사업들이 나열되는 시기라서 뭔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안 잡히는 거죠. 각 지역에서 제시하는 그런 그린 뉴딜 사업들을 다 모아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말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기후 위기에 초점이 맞춰지더라도 뭐 지역별로 이제 좀 여건이 많이 달라서
그 채택되는 사업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스토리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엮어져야지 이제 나중에 평가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뭐 시민들하고 소통할 때도 그 말이 될 텐데 지금은 이게 막 굉장히 그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뭔가 이렇게 이 그린뉴딜을 통해서 어떤 사회로 변화하겠다는 말을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정부의 뭐 탄소 중립 대응을 보면 저는 이렇게 산업 전환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산업 전환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봐야 될 게 일종의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시공간적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산업 전환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환되는 건 아닐 거고 뭐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그 산업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또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 공간적인 미스매치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미스매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그런 뭐 그림도 가능하지만 그 미스매치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그런 어떤 좀 약간 비관적인 것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런 미스매치가 굉장히 커질 때는 뭐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미스매치 상황에서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전환이라는 그런 관점이나 정책 방향도 이제 중요한데 일종의 지역전환이라는 개념을 좀 같이 들어와서 동시에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변화하는 그 이유가 그냥 기존의 뭐 균형 발전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좀 근본적으로 가서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다라는 측면에서 지역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근데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일종의 산업전환은 당연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들 혹은 또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으로서 지역전환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구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를 제안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너무 산업전환도 중요한데 산업전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은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어지긴 한데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판 뉴딜이 뭐 디지털, 그린,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진단부터 뭐 원칙 설정하는 것까지 쭉 이어졌다면 이 세 개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연결된 그런 어떤 영역이라는 것, 또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라는 것들이 다 파악한 상태에서 개별 전략과 사업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디지털 따로, 그린뉴딜 따로, 사회 안전만 따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역에 내려오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린뉴딜 사업이 결국 그 안에는 이제 디지털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연계의 지점들이 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그 뭐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가는 과정이 연결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각 부서들이 각각 사회 안전만 따로 디지털 따로 이제 그린뉴딜 따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서로 소통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뭐 그린뉴딜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그 연결점들이 뭔지 사회 안전망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뭐고 어느 지점에서 연결이 되는지 디지털과는 어디에서 연결이 그게 이제 뭐 산업전환 관점에서 연결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지역전환 관점에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 그린뉴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뭐 디지털 혁신이 연결된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까 말 LID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LID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지점들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하면 뭐 그 각 세 가지 영역의 지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지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그 논의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부의 김상훈 과장님 조금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과장님. 예,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지역형 그린 뉴딜의 집중과 선택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그 그린 뉴딜이 가야 되는 방향성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 좀 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앞서 발제나 토론을 하면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지는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토론에 좀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나 별도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형 그린 뉴딜은 그러니까 우선 뉴딜의 방향성 이런 것들 이제 앞서서 많이 토론이 있었는데 예, 그린이냐 뉴딜이냐 아니면 그린과 뉴딜이 융합된 개념이냐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린은 단기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후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이냐 뉴딜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아니면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되냐 아니면 가토 자산에 대한 대비라든가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는 전체가 그린과 뉴딜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관점까지 포괄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유럽에서 말하는 것처럼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가기 위한 패키지 전략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개념들이 혼재돼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개념이 혼재돼 가지고 이제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토론자 중에서 한 분이 이 개념을 언제쯤 컨센서스를 이룰 거냐 그리고 어떻게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갈 거냐 이런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 자체가 그린 뉴딜을 시작을 할 때 코로나19 대응하는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스텝이 꼬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탄소 중립이 발표가 되면서 개념이 탄소 중립을 향한 방향으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자리 내지는 이제 정부 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계속 이제 방향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률적으로 누구에게 공문을 쫙 뿌려가지고 인식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그린 뉴딜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50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도 그린 뉴딜이 이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그린 뉴딜 지역형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이게 기후 대응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지역의 수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혼재돼 있었는데 이제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지역 하나하나가 탄소 중립을 지향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지역이 균형되게 이제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방향성 관점에 넘어서서 이제 제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지역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목표는 당연히 국가 전체 목표는 이제 이미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목표 내지는 비전, 지향점은 이제 탄소 중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는 이 탄소 중립 목표와 연동해서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이런 국가 전체의 목표와 연동되도록 정합성을 갖춰가지고 목표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잠재의 양, 잠재적 영역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의 계획을 고려는 하되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는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고 작년부터 계속 기후 변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입법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과정에서 지역의 탄소 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축 쪽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 뭐 이런 이름으로 지역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뭐 건축물, 교통, 흡수원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뭐 포괄적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처별로 이제 소관 영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이 그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 분야 말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적응 분야, 뭐 당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분야에서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홍수, 그다음에 폭염,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뭐 LID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영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급격한 탄소 중립 변환 과정에서 이제 뒤처지는 영역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하는 부분.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은 뭐 특구를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지원 센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조기 전환을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제도 내지는 사업들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도가 제 토론 내용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오랜 시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자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당장의 미세먼지 해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탄소 중립 내지는 그린 뉴딜이랑 별개로 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해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5분의 토론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 발제자께서 토론자분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으시면, 우리 최 박사님 혹시 답변 있으시면 뭔가 답변 아니라도 5분의 토론자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 주시고. 아닙니다. 제 발제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홍 대표님께서는 또 지역에서 특히 관련 산업을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언뜻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면 그린 뉴딜 이렇게 해서 탕하고 터뜨리면 지역에 있는 업체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지역에 있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든 다들 쌍술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쌍술도 들지 못하고 다소 이제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그린 뉴딜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움직일 때는 조금 디테일이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가려운 걸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그 주관을 하시던 정 박사님께서 저는 오늘 그 발제나 제 발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발제나 토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르게 발전을 시키고 좀 더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또
좀 더 의사결정에 가까운 분들한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태원 박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첨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들 뭐 좋은 그 코멘트 해주셨고요. 저도 뭐 대부분 동의하고 특히 이제 제 발표에 관련해서 이제 유 박사님이 직접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그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격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 100% 동의하고요. 그 사실 굉장히 조금 정부가 비겁한 면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당장 그린 뉴딜 하면서는 그 위기 극복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우선이지만 탄소 중립을 이제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도 혁신이라든가 이런 규제 부분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규제의 핵심은 이제 프라이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100%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산업부라든가 기재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반갑게 아까 생각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더 응원하고 더 조금 비판하고 해서 이제 정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카본 탄소 중립할 때 탄소 뭐 당연히 뭐 이산화탄소고 그다음에 이게 꼭 이산화탄소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온실가스 전체 중립을 얘기를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클라이밋 뉴트럴 이 얘기를 또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온실가스. 그렇지만 이게 중립이란 말이 우리가 넷제로라는 얘기 하듯이 흡수원이라든지 또는 직접적인 제거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네거티브 에미션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배출을 아주 최소화시킨다. 100%는 저기 배출을 뭐 제거하지는 못겠지만 아주 최소화시킨다면은 흡수라든가 제거를 통해서 순제로를 만들 수는 있겠다.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 얘기하신 게 이제 어렵다, 불가능하다 산업 부분. 특히 이제 나프타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굉장히 어렵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제철에 비해서 석유하기는 더 어렵다는 걸 이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근데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전부 다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질 거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카본 프라이싱 얘기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카본 프라이스가 뭐 지금 50유로, 60유로, 100유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다면은 그 카본 프라이스 가격들이 그 정도 조금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기술 개발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술 개발도 되지만 또 수요가 다른 부분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자기 이 가게가 갖고 있는 소득이 일정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가격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각각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기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옵션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긍정적이 되지 않도록 너무 긍정적이 되지 않도록 이게 무슨 환상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너무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어떤 과정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은 그 고통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리로 가면은 뭐 세상이 뭐 다 판타지가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이런 논의와 토론과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어찌됐건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지금 새로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쪽에서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2050년까지 어찌됐건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두 분 발제자하고 토론자 분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한국형 그린 뉴딜의 어떤 새로운 거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우리 두 분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입장인지 또 지역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쭉 주셨는데 어찌됐건 좋은 의견, 좋은 제안, 좋은 말씀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토론자, 발제자 모두 이것만은 꼭 말씀을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느 우리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김상훈입니다. 환경부에. 말씀 주십시오. 이야기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뭐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이번에 장관님 바뀌셨는데 전임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생각은 50년까지 뻗어 있대. 생각은 50년까지 뻗어 있대. 이제 이 50년만 바라보고 이제 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긴밀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굉장히 뭐 그냥 뭐 포괄적이고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해석하기를 어쨌든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 오늘 와 계신 교수님들 뭐 박사님들이 이제 해주신 말씀이 50년까지의 생각을 뻗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당장 이제 뭐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중소기업 뭐 취약계층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토론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은 50년까지 생각을 뻗어놓은 상태에서 이 당장 지금 닥쳐 있는 코로나19 위기 그다음에 를 극복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 정책이 앞으로 50년을 추진하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뭐 갭을 최소화한다던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그린 뉴딜 이미 작년 7월에 이미 발표된 그린 뉴딜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탄소 중립 전략에서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올해 이제 진행되는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문별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야기하신 무슨 에너지 수요 관리, 뭐 가격 정책, 그다음에 뭐 내연기관의 전환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잘 참여하셔가지고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환경부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것을 두 분 발제자 내용하고 우리 저희들 토론 해주신 분들의 내용을 아마 우리 그 지역개발학회에서도 아마 환경부에 또 아마 의견도 개진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 좋은 의견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토론이 저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우리 그린 뉴딜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조금의 방향성을 제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되어서 뭐 세미나 포럼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그린 뉴딜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만들어가면 어떨까? 지역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국도 중요하고 한국형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지역 개발학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오늘 토론과 발제에 관한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